그때 이제 식토, 양토, 식양토 이런 그 토양의 그 입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텐데 사실상 그거를 밭이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유기농 기능사 시험 볼 때도 이제 거기에 그 손으로 그 식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뭐 꼭 쥐었다가 놨을 때 빨리 그 흩어지면은 이제 모래질이 많은 흙이고, 그리고 이렇게 꽉 쥐었다가 놨을 때 이제 빨리 흩어지지 않으면 이제 좀 진흙이 많은 식토 쪽에 가깝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진흙과 모래 구분은 기본적으로 토양의 입자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토양이 그 농부들한테 이 땅이 농사짓기 좋다 나쁘다 뭐 구분을 할 때 만약에 진흙이다 아니면 모래흙이다라고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그 흙에 섞여 있는 뭐의 양? 예, 수분.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일단은 그러니까 입자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일단 수분이 많으면 좀 뭉쳐졌다가 빨리 흩어지질 않겠고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셨듯이 토양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기하고 물하고 기본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물의 양이 많으면 이제 공기 양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또 흙 알갱이들끼리 밀착되는 점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근데 저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황토처럼 입자가 고우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빨리 뭉쳐지고 빨리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황토 갖다가 흙집을 지을 때 황토를 쓰는 이유가 이제 입자가 곱기 때문에 쓰기도 하는 거죠. 저렇게 그 토양 사이에 뿌리가 들어가서 공기와 수분을 활용해서 이제 양분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은 흙이 좋다는 것은 안에 뭐가 많다? 예, 유기물이 많다.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유기물이 썩으면 부패되면 검정색을 띠기 때문에 이제 검은 흙이 비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일단 토양 생태계가 잘 살아있는지 뭐 그렇게 해서 좋은 흙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건 기본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 좋은 흙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농사 짓기에 어떤 작물을 키우기에 흙의 상태는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지를 검사해 주는 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인데요.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건데 농사 짓기 전에 이렇게 흙을 갖다 주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듯이 토양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앞에 텃밭도 흙을 이렇게 위에 이제 한 30cm 정도를 치우고 밑에 흙을 한 주먹씩 해서 이제 밭이 있으면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겠죠. 내 밭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약에 뭐 100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지그재그로 한 5군데 정도, 5군데에서 6군데 정도의 속에 있는 흙을 한 주먹 정도씩 모아서 이렇게 섞어서 갖다 주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산도, 그 다음에 유기물의 양, 그 다음에 유효 인산양, 칼륨. 요건 아시겠죠? 칼륨과 인산은 이제 작물이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거름이니까 그 양까지,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도도는 양이온 교환 역량이라는 건 토양학 하면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토양에서 이온을 식물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이제 전기전도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요. 이 흙을 갖다 줄 때, 거기다 뭐뭐를 적게 되어 있냐면은 주소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경작할 작물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죠.
이건 이제 제출한 사람이 보시면 토마토를 제출할 거고, 이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토마토 재배 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름을 뭐 조금 더 넣어 주셔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토양의 이제 상태가 어떤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적정 범위가 있죠. 이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그 부분에서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토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관리라기보단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는 미생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산성화됐다. 산성화됐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배우셨어요? pH? 예, 산성하는 거. pH는 무슨 뜻이다? 예, 수소이온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은 왜 문제가 된다? 예,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작물하고 토양은 이온으로 서로 교환을 하는데 식물이 배설하는 수소이온이 식물 주변에 많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은 이제 H 플러스로 돼서 양이온으로 주로 양이온으로 땅 속에서 존재를 하는데, 그 양이온이 수소이온이 자리를 막 차지하고 있으면 주로 이제 플러스 이온으로 뿌리하고 교환해야 되는 친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양분을 줘도 뿌리 주변에 양분이 접근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소이온을 없애줘야 공간이 나와서 이제 다른 이온들, 양분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서 뿌리 주변에서 이제 뿌리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양분이라는 것은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이온으로 작물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 땅 속의 기온이 어느 정도가 돼 있어서 몇 도이냐에 따라서 그 토양에서 사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혼행성, 특히 이제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 되면 이제 우유나 어패류나 육류, 신선채소 뭐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이렇게 하는 미생물들이 주로 산다는 거고요. 이따가 이제 미생물 종류는 나올 겁니다. 이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호온성 미생물 10에서 45도씨, 최종 온도 이제 35도씨인데요. 그다음에 장내에 있는 뭐 대장균이라든가 토양세균, 뭐 세균성 식중독 등이 이제 10에서 45도씨. 그다음에 호열성, 열을 좋아하는 것들은 화산 활동이 있던 지역에 이제 온천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저온과 극고온의 미생물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퇴비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는 이런 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밑거름으로 주셨던 퇴비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그게 이제 재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내용물만 변화된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살아 있을 수 있냐면은 재료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독성 있는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이 돼지똥이나 소똥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풀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씨들, 아니면 이제 해를 끼치는 미생물들이 살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질소하고 탄소의 균형을 맞춰줘서 발효시킬 때 발효열을 한 60도씨에서 70도씨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3번 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풀씨라든가 아니면은 좀 해악을 끼치는 균들을 다 죽이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유용균,
그 도움이 되는 균들의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바로 이게 호열이라기보다 이렇게 높은 열에서도 버틸 수 있는 미생물들이 그 많이 남아가지고 그 퇴비의 영양을 만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방선균입니다. 그 토양학에서 배우셨겠지만 방선균 같은 경우가 고온까지 버텨서 그 남고 그래서 퇴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이든 뭐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든 뭐 똥이든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다 보면 하얀색 그 이렇게 균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런 하얀 균들이 바로 그 열에 버텨서 그 안에 그 생태계를 다시 만들고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균들이 바로 그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균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에는 호기성균, 그 다음에 통상호기성균, 미호기성균, 내산소 혐기성균, 절대혐기성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공기, 그러니까 산소가 통하는 곳에서 발효가 잘 되는 그 활동을 잘 하느냐, 아니면은 산소가 없는 공기가 없는 데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느냐 이런 그 조건에 따른 어떤 조건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균의 종류인데요. 그 산소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제 이제 그 활용을 하냐면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카시 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카시 야스다 보카시라고 치시면 이제 더 정확히 나오고요. 보카시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카시라는 건 이제 일본어로 그 여러 가지 다른 성질의 것들을 이렇게 복합해 놓는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앞에 이제 야스다라는 말이 붙은 건 야스다는 사람 이름인데 일본에서 그 생태농업 하시는 분 중에 야스다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보카시 걸음을 이제 그 발견해내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은 이제 거름이나 퇴비를 만든다고 하면 호기성,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 조절이 잘 돼야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로 쓰는 퇴비들은 다 그렇게 만든 건데 이 보카시 야스타 선생님이 그 개발하고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계신 보카시 거름은 혐기성 발효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서 비닐봉지 같은 데다 꽁꽁꽁 묶어서 그 혐기 발효를 시키는 거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거름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여기도 생태뒷간 있죠. 들어가 보셨어요? 생태뒷간 사용해 보셨어요? 여기 건물 생긴 다음엔 더더욱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오줌 받는 데하고 똥 받는 데하고 다르게 돼 있는 건 아시죠? 예. 왜냐하면 오줌은 혐기 상태에서 발효가 잘 되고 똥은 호기 상태에서 공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발효가 잘 돼요. 두 개가 섞어버리면 수분이 많아서 발효가 안 되기도 하지만 냄새도 나고 그 발효도 잘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발효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환경 조건으로 퇴비, 토양의 조건에서 이제 pH,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아마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성화돼 있으면은 그 주로 질소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칼슘 이런 거름들이 안 만들어지고 그 대신 산성화되면은 많이 만들어지는 거름이 어떤 걸까요? 산성화돼 있을 때 많이 만들어지는 거름은 이렇게 도표로 보면 미네랄 계통은 많이 만들어져요. 철, 아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만들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염기화돼 있으면은 그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철이라든가 뭐 이런 미네랄 계통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 pH 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서 사는 세균들이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재료를 넣어주면 거름이 되는 재료를 넣어주면 그게 분해되는 그 양분들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미생물은 뭐 배우셨을 테고요. 예, 그래서 뭐 균은 세균, 방성균, 사상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할들은 있는데 자, 이 중에
보통 이제 그 거름이 썩으면 아니면 뭐 재료들이 발효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호기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혐기 발효가 되면서 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퇴비 같은 걸 사놨다가 적절할 때 사용을 안 해서 갑자기 막 또 냄새가 나면서 막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막 물도 생기고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보셨어요? 농사 처음 지시는 거 아니면 보통 욕심이 과했다가 거름 같은 거 이렇게 집에 쟁겨놨다가 썩거나 막 이래가지고 막 다시 부패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예, 예. 막 그리고 냄새도 막 나고 이제 수분이 들어가면 물 같은 것도 막 질척질척하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름 퇴비나 뭐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특히 농사에 쓰는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 유통기한이 없는 줄 아시는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보통은 한 1년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거름을 놔뒀을 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거름 그냥 쟁겨두고 오래오래 두고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썩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호기 발효가 됐다가 다시 이제 뭐 수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혐기 발효가 되면서 미생물의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 탈질 세균이라는 게 생겨요. 그 탈질 세균은 뭐냐면 지난번에 빗물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공기 중에 있는 빗물. 이제 토양학 할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기 중에 질소가 78% 이렇게 있는데 왜 못 먹느냐. 그러니까 여기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 질소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N3 형식이어가지고 이렇게 입자끼리 이렇게 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게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못 먹는데 이제 먹을 수 있을 때가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이제 번개가 딱 치면은 공기 중에 분자가 쫙 그 순간에 몇만 볼트의 전기가 딱 때려지면은 그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분해되면서 이온으로 분해되면서 이제 빗물에 녹아갖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빗물 받아서 비가 온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먹어서 작물이 크기도 했지만 빗물 안에 이제 질소 성분이 녹아 있으니까 단백질 원료가 녹아 있으니까 이제 식물이 확 빨리 다음날 이렇게 자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버보슈법도 그래서 이제 분리되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분리되는 방식을 개발한 게 이제 독일의 화학자인 이제 하버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분리시키는 것까지는 개발을 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결합돼서 뭉쳐지는 효과가 있는데 분리시켜서 잘 유지시켜 가지고 그것을 화학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이제 보슈라 그래요. 그래서 하버보슈법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이 탈질 세균은 뭐냐면 이렇게 분리된 것들을 다시 결합시키는 효소를 내뿜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뿌리에는 세균이 같이 공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심는 메주콩, 뭐 서리태 이런 그다음에 팥, 녹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뿌리를 뽑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혹이 달려 있어요. 그럼 그 혹 안에 질소 분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질소 분해 효소를 가진 미생물. 질소 분해 효소가 뭐냐면 이름이 좀 긴데 디니트로게나제라는 효소인데요. 그 효소를 갖고 있으면 공기 중에 있든 아니면 다른 생물의 몸속에 있던 그 질소를 분해시켜 가지고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탈질 세균은 분리되어 놓은 질소를 다시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름을 오래 둬가지고 거기에 탈질 세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름의 효과는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세균도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균 중에 지나쳤는데 혐기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데서 사는 미생물들. 뭐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공기가 없는 데서 사는 미생물은 공기가 필요 없을까요? 산소가? 공기가 아니라 산소. 네.
필요 있겠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산소를 섭취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몸에 산소는 필요하고. 예,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먹이를 먹으면 그 먹이 몸 속에 있는 먹이 속에 있는 아주 미량의 산소를 이제 그 먹이를 통해서 흡수하는 거고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산소 그 걔네들은 그렇게 이제 산소를 흡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논이나 이런 물에서 사는 것들은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유리산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벼나 이런 것들은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유리산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제 그 물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가 넣어준 유기물을 분해시키면서 이제 어떤 효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소를 가지고 질소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산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칼륨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미생물들이 거름을 만들어주는 대로 식물들이 이제 그걸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이제 그 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주요 특성을 보면 이제 질소는 엽록소를 생성하고 이제 부피 생장,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예. 흡수 중 이제 그 땅의 지온이 얼마여야 되고 그다음에 비료의 이동 거리. 보시면 이제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죠. 비료가 얼마나 1년에 몇 cm 가는지가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써놨을까요? 중요하니까 넣어놨겠죠. 왜 중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소화시켜서 빨리빨리 소모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보통 작물을 심고 나서 그 웃거름을 준다 할 때 보러 무슨 거름 주세요? 주로 질소거름 웃거름으로 주시죠. 그 다음에 칼륨이나 칼슘도 좀 늦긴 한데 칼륨 이제 뿌리거름이죠. 칼륨을 주고 그 다음에 칼슘은 이제 좀 적게 주기도 하는데 인산 이동거리가 적다는 건 뭐냐면 일단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그 필요한 양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로 넣어줄 필요가 추가로 많이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예. 이제 칼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빨리 이동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가을이나 봄에 이제 가끔가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칼슘 같은 경우는 이 질소하고 칼슘하고는 서로 경쟁을 해요. 식물이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질소하고 칼슘하고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소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양쪽으로 다 흡수가 되는데, 이제 플러스 이온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암모니아테가 NH 플러스로 플러스 이온인데 걔네들하고 칼슘 CH 플러스하고 서로 경쟁을 해서 얘네들이 좀 많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자리로 진입을 못해서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을에 배추 많이 키우겠다고 오줌이든 뭐든 질소거름을 많이 주면 칼슘 부족 현상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칼슘 부족은 중간중간에 좀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아서 칼슘 같은 경우는 예, 주기도 합니다. 이제 거름의 3대 요소, 4대 요소에 대한 특성은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퇴비의 재료들을 쓰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기값하고 똥값은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쇠고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그 다음 비싸고 닭은 여름에는 만 원에 3마리, 4마리 주기도 하고 그만큼 싼데 똥은 거꾸로 개분이 비싸고 그 다음에 돼지똥이고 그 다음에 소똥입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는 이제 먹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닭은 잡식성이기도 하고
심지어 돌까지 씹어 먹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성분이 질소, 인산, 칼륨 비율을 봤을 때 보시면 자, 저기 소똥하고 그 돼지똥하고 그 개분을 보시면 개분이 이렇게 그 질소 성분이 높죠. 그리고 인산도 높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성분이 제일 많아서 개분이 제일 비싸고, 또 여러분들 거름가게 가시면은 이제 개분은 오히려 그 한 포대씩 막 따로 팔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돈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분 이렇게 되는데, 유기농이나 생태농업을 할 때는 뭘 쓰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분을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인산도 사실은 필요로 하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개분에는 인산도 많고 인산이 특히 많기 때문에 이 그 개분을 예를 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풀 같은 것과 섞어 가지고 잘 발효를 시켜서 만든 거름이 아니라 그냥 개분만 계속 쓰게 되면은 안에 인산하고 질소 성분이 그 식물체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녹아 가지고 지하수로 흘러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질 오염하고 토양 오염을 심화시키는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작물을 빨리 키워야 되거나 작물을 빨리 성장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소출, 수확의 좀 양을 늘리고자 할 때는 개분을 좀 활용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 토양의 생태계를 좋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력을 강화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소똥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 가축을 대량 사육하면서 이제 항생제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돼지 항생제인가에는 납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친환경 축사에서 많이 얻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동물의 이런 배설물을 거름으로 그냥 다른 것하고 거름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쓸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한 1, 2년 정도 발효를 시켜서 한두 번 발효를 시켜서 이제 들어가는 게 좋고, 특히나 지난번 가을 작물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물을 심기 전에 특히 겨울 들어갈 때 이런 걸 많이 발효가 안 된 걸 넣게 되면은 곤충들이 발효열 때문에 거기가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제 고자리팔이나 이런 해충들의 피해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안 된 이런 재료들을 넣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작물을 심지 않으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발효를 시켜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분을 화성의 이제 야마기시 공동체라고 친환경 양계를 하는 공동체에서 개분을 받아다가 쓰는데요. 내년에 쓸 거를 그러니까 1년 전에 가져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름에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건 내년 가을에. 그래서 개분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 농사지은 밀집하고 볏짚하고 이런 것들을 왕겨하고 섞어놨다가 이제 1년 뒤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 움직이는 성분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웃거름으로 줘야 되는 성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움직이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적은 성분으로도 몇 대가 먹고 사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성분은 우리가 거름으로 만들어서 주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걸 사람이 거름으로 만들어서 주기 어렵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미량만 오버가 돼서 닿아도 식물이 바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기가 어려운. 아니면 이제 만드는 약재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대단히 가격이 비싼 고급 기술을
필요하니까요. 좀 어려운 성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네랄에 철이라든가 굴이라든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잘. 땅 속에서 거름 속에 넣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철이라든가 뭐 굴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뭐 망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물리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 땅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어렵죠. 그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냐면 식물이 만약에 질소가 많이 필요하다, 10,000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건 한두 개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름으로 주지 않아도 그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성분들이에요. 그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좀 어려운 성분. 아, 이거는 이제 만들어지기도 어렵죠. 생성되기 어려운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도 만들어지기 어려운 성분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미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거름으로 따로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거름으로 팔기도 하고 이제 영양제를 팔기도 하죠. 그런 영양제나 이런 거 보충제들을 사시면 거기에는 이제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앱을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병해충이나 이런 이 생물 그 작물 생리장에 관련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몇 개가 그걸 보시고 이제 사진 그 밭에 가셔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 사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농사모아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예, 농사모아라고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새싹 모양이 있는 모아입니다. 농사모아. 농사를 모아라 그래갖고 농사모아. 농사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아놨다고 해서 예, 농사모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작물별 재배 기술, 뭐 용어, 뭐 품종 정보 이렇게 갖고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병해충이나 생리장애 그 사진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알칼리성이고 여기 이제 산성이죠. 산성으로 쪽쪽쪽 갈수록 이제 질소나 질소가 이제 특히 여기 인산은 안 나왔는데 인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알칼리로 그러니까 요 pH 그 6.5에서 요 7.5 사이가 보시면 질소나 모든 양분들이 균형 있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망간 같은 이런 그 금속 성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식물이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적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알칼리로 가면은 보시면 이제 뭐 그 질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요런 그 아연이라든가 아니면 굴이라든가 붕소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수량이 적어 들어 가지고 이제 미네랄이 부족한 그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양이온으로 교환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토양 뿌리가 이렇게 그 양분을 흡수하고 배설물로 내뿜는 게 이제 요 수소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HH 해갖고 얘네들이 그냥 다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여기가 다 수소이온이 차지하게 되면 지금 붙어 있는 뭐 이 암모니아한테 질소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얘네들이 그 뿌리 주변으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양분을 우리가 거름을 아무리 줘도 흡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pH라는 거고요. pH가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많아졌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6.5일 때, 5.2일 때, 5.5일 때 이렇게 뿌리가 자라는 모습이 이렇고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거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름 만들기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녹비. 녹비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밭에다가 어떤
그 식물을 심어서 그 식물을 활용해 가지고 주로 이제 그 어린 녹색빛을 띄었을 때 이제 그 밭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거름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녹비라는 그 살아있는 생물을 비료로 쓰는다고 해서 이제 녹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헤어리 배치, 크림슨 클로버, 호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10월 달에 그 뿌렸다가 봄에 이렇게 어린 새싹이 올라오면 그걸 갈아가지고 거름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기본적인 원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잎이나 줄기를 유기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뭐가 있냐면 대체로 콩과 식물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콩이나 녹두나 팥 이런 것들은 뭐 옛날 책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돌밭에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에서 이제 질소 분해 미생물하고 같이 공생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질소가 만들어지면 자기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땅속에 남겨두니까 거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콩하고 옥수수하고 섞어 심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옥수수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콩은 거름을 만들어내니까 콩밭에다 옥수수를 심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도 주로 이제 그 콩과 식물이어서 그 거름 성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초에 듣습니다. 이런 녹비들은. 콩과 식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토끼풀도 그렇거든요. 클로버. 토끼풀도 보시면 왜 자랄 때 징그럽게 자라죠. 막 뿌리 번식을 하니까 주변에 뭐 아무것도 못 나잖아요. 그리고 밭에서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역으로 가을에다가 그걸 뿌려요. 그냥 토끼풀을. 그러면 이제 다른 풀이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봄에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녹비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또 이렇게 작물을 통해서 밭을 좀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콩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농사를 안 짓던 땅의 첫해 작물은 콩이나 녹두나 팥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땅이 조금이라도 비옥해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농사를 안 짓던 땅이면 딱딱하다라고 하면 호밀 같은 걸 가을에 심어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 곡류들을 심어서 그 땅을 좀 갈아주는 그 방식으로 그건 녹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땅을 좀 개간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씨가 서씨인분하고 최씨인분하고 이제 오이 하나는 보세요. pH가 이건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pH가 이제 적정이 6.5인데 한 분은 알카리성으로 8.2예요. 그리고 한 분은 3.7이고 그럼 어떻게 변하냐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서 서씨 농가면 이제 알카리화 돼 있죠. 우리가 산성화에 대한 것만 막 경계를 많이 하는데 알카리화 돼 있을 때도 어떤 장애가 오는지를 보여드려요. 처음엔 잘 자라죠. 이게 우리 심었을 때. 근데 이제 7.9, 8 가까이 이제 산도가 될 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알카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미네랄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붕소도 부족해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옵니다. 그리고 오이가 이렇게 수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앞에 이제 퇴비를 만들기 전에 퇴비의 성격, 뭐 미생물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토양의 상태 등 퇴비를 만들기 전까지 좀 알고 있어야 될 짤막짤막한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퇴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만들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